네,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강의를 듣고 있는 전자전기공학과 2학년 정우섭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14일 동안 배우면서 알게 된 정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먼저 파트 1에서는 함수에 대한 기초적인 정의들, 도메인과 레인지에 대한 정의를 배웠고, 파트 2에서는 선형 대수학에 관련된 정의를 배웠는데, 이제 벡터와 행렬을 배웠고, 이제 텐서에 관한 개념을 배웠습니다. 이제 텐서는 벡터와 행렬을 좀 더 어, 일반화한 개념이라고 배웠습니다. 또, 또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라는 걸 배웠는데, 이제 모든 리니어 시스템은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로 나타낼 수 있고, 이제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로 나타내서 그거를 이제 가우스 조던 일리미네이션을 통해 RREF 형태로 바꾸어서 리니어 시스템의 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벡터를 정사형할 수 있는 방법과 정사형에 대한 정의와 이제 벡터를 정사형했을 때 그 벡터의 크기와 방향의 정의를 알게 되었습니다. 즉 이제 벡터 x를 벡터 a로 정사형 시켰을 때 그 정사형 시킨 벡터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또 이제 행렬을 디컴포지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배웠는데, LU 디컴포지션, QR 디컴포지션, 그리고 싱귤러 발류 디컴포지션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QR 디컴포지션은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을 푸는데 사용될 수 있고, 이제 싱글러 발류 디컴포지션은 행렬을 어떤 사이즈의 행렬이라도 직교 대각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디컴포지션이라고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선형 대수학 부분에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개념들에 대한 정의를 모아놓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렬 A가 정사각형 행렬일 때 그 행렬 A의 행렬식을 구하는 식과 어떻게 표시되는지, 어떻게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한 직교행렬의 정의가 행렬 A의 인버스가 행렬 A 트랜스포즈와 같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RN의 부분집합 S가 그 RN의 기저가 될 수 있는 그 조건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그 차원은 그 RN의 차원이라 하면 그 RN의 기저에 속해 있는 벡터의 개수를 RN의 차원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파트 3에서는 함수의 극한과 미분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함수의 극한의 정의와 함수가 연속이거나 미분 가능할 때의 조건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 함수의 더함수를 구하는 법, 함수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 또 익스트림 포인트와 크리티컬 포인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 또 파트 4에서는 확률과 통계 부분을 배웠습니다. 네, 확률과 통계 부분에서는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조건부 확률인데요. 조건부 확률은 이제 사건 A가 주어졌을 때 사건 B가 발생할 확률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건부 확률을 사용해서 바이애스 정리도 바이애스 정리의 식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네, 그리고 제가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분산과 확률 분포 함수에서 분산과 기대값, 그리고 표준 분포를 구하는 방법들을 알게 되었고, 이제 코베리언스, 한국말로 하면 공분산이 무엇인지, 공분산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공분산을 확률 변수가 많을 때, 확률 변수가 만약 예를 들어 P개가 있을 때 그것의 각 확률 변수의 공분산을 구해서 행렬로 구한 것을 공분산 행렬이라는 것고 부르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제가 14일 동안 배운 내용들 중에서 제가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 정리한 내용들 중에서도 제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행렬식 AX는 B라는 행렬식이 있을 때 그것이 무한대의 해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의 일반 해를 구하는 방법이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QR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리스트 스케일스 프로블럼을 구하는 방법을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행렬의 직교 대각화에 대해서 새로 알게 되었는데, 행렬의 직교 대각화란 정사각 행렬 A가 있을 때 행렬 A의 아이겐 벡터를 열 벡터로 가지는 행렬과 행렬 A의 아이겐 발류를 대각 성분으로 가지는 대각 행렬의 곱으로 이렇게 A는 VS 곱하기 V 트랜스포즈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이제 행렬의 직교 대각화라고 합니다. 또 제가 새로 알게 된 것이 이제 싱글러 발류 디컴포지션의 목적입니다. 싱글러 발류 디컴포지션의 목적은 기존에 직교 대각화를 할 수 있는 행렬은 n 곱하기 n 정사각 행렬밖에 직교 대각화를 할 수 없었는데, 이제 m 곱하기 n 행렬,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이즈의 행렬을 직교 대각화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싱글러 발류 디컴포지션의 목적이고, 이 직교 대각화를 통해서 A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싱글러 발류들을, 행렬 A의 특성을 나타내는 싱글러 발류들을 대각 성분으로 가지는 대각 행렬 S를 구할 수 있고, A는 그 행렬의 고유한 특성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네, 또 이제 공분산 행렬을 구하는 방법을 새로 알게 되었고, 아까 전에 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또 PCA의 과정을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PCA란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의 약자로 PCA를 통해서 다차원의 데이터를 더 작은 차원의 데이터로 차원 축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제가 Q&A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코멘트나 해답, 그리고 디스커션에 대한 디스커션을
한번 쭉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리한 것 중에서 제가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거는 이 첫 번째 디스커션이었는데, 이 첫 번째 디스커션이 이제 제가 올렸던 디스커션입니다. 그 제가 올렸던 디스커션이고 제가 파이널라이즈를 했는데, 이게 이제 Q&A 활동을 하면서, 이제 수업이 시작되고 Q&A 활동을 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파이널라이즈를 하고 디스커션을 시작한 그런 게시물이어서, 제가 이것을 통해서 그 다음 자신감을 얻어서 다음에도 계속 이제 꾸준히 활동을 하게 되는 동기부여도 되고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여기는 제가 학습 활동에 참여했던 횟수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네, 이제 Q&A 활동이나 그런 것들에 참여를 했던 횟수들이 나와 있고, 이제 온라인 출석 그리고 결석을 한 횟수는 저는 결석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Q&A 활동을 하면서 무엇을 제가 공헌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는 이제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이제 정기적으로 오픈 프로블럼 문제를 풀어서 해답을 게시하기도 했고, 이제 그것에 질문이 생기면은 또 질문을 하기도 했고, 질문에 대한 답을 교수님으로 또 받게 되면 그 질문을 정리해서 문제 함께 파이널라이즈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우분들이 올린 해답이나 게시물에 오류나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정정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좌를 배우면서 학우분들과 이제 이런 액션 러닝을 하면서 느끼고 배우고 느낀 점들은, 저는 이 강좌가 취하고 있는 학습 방법이 되게 독특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게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학습 방법이어서 조금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였는데, 지금 강좌의 절반 정도가 지난 지금에 보면 정말 좋은 학습 방법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강좌의 절반 정도가 지났을 때도 그렇고 지금은 강좌가 끝났지만, 강좌가 끝났을 때도 정말 좋은 학습 방법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무도 뒤처지는 학우분들 없이 서로 다 같이 배움을 끌어올리는 그런 학습 방법인 것 같고, 서로 더 발전하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비록 온라인상이지만 집단지성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강좌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 학기 동안 제 자신의 모습을 한번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먼저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의 대부분을 이해했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대부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전에 선형대소학과 미분정보학 강좌를 수강하였고, 이 학기에 확률과 통계도 지금 같이 수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습 내용을 따라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만 선형대수학의 몇몇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 내용이어서 다시 복습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꼈지만 금방 따라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각각의 파트를 배우면서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는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파트 5의 PCR AN 같은 경우는 조금 새로운 내용이어서 이해를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그것은 교수님이 제공해 주신 여러 강의 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는 교수님이 주신 요약본을 위주로 학습하였고,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인터넷이나 교과서들을 찾아보면서 다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Q&A에 질문하는 방식으로 학습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동료들의 한국분들의 을 보면서 제가 배운 점은 이제 Q&A를 통해서 제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개념이나 관점을 새롭게 알게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되어서 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질문을 스스럼 없이 하는 학우들을 보면서 저도 그런 학우분들처럼 더 적극적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점수는 100점 만점에 80점이고, 왜 80점이냐면 저는 되게 정기적으로 매 회차마다 최소 한두 개 정기적인 Q&A 활동을 하려고 노력했고, 퀄리티 있는 게시물을 올리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미드텀 exam 이후로 Q&A 활동을 조금 더 정기적으로 하지 못했고 좀 뜸해졌다는 점이 있습니다. 좀 감점의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 셀프 이밸리에이션 두 번째로는 제가 학습활동을 하면서 제가 저 자신에게 만족했던 점은 온라인 강의 출석과 웹엑스 미팅 출석을 꾸준하게 하였고, 이제 그 결석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Q&A 활동도 꾸준하게 참여하였습니다. 또 질문에 대한 답을 이상규 교수님이 주시면 그것을 정리해서 파이널라이즈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한 것을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고 학우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좀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질문을 많이 안 했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미드텀 exam 이전까지는 질문의 양이 조금 적었지만 미드텀 exam 이후로는 조금 질문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고, 아직은 세이지 코드를 좀 다루는데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원래 C++를 배워서 파이썬을 다루는 방법을 잘 모르고 각종 명령어도 생소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파이썬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세이지 코드의 명령어도 배워나가서 구현하는 능력을 좀 길러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학습 활동에 참여를 잘하신 학우분을 선택해서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 학우분의 이름은 남상현 학우분이시고, 남상현 학우분이 잘하신 점은 Q&A 게시판에서의 활동이 활발한 수강생들 중 한 명인데, 이제 단순히 양만 많은 것이 아니라 게시물 하나하나가 다른 학우들의 이제 학습 활동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SVD를 통한 데이터 압축의 이해에 관련된 게시물을 올리셨는데, 그 게시물을 통해서 SVD가 왜 사용되는지에 대한 이해도를 되게 높일 수 있었고,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게시물의 양과 질의 밸런스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조금 아쉬운 점은 코드를 텍스트 코드로 올려주시면 같이 실습하기 좋았을 텐데 텍스트 코드로 안 올려주셨다는 점. 그리고 미드텀 일세미의 활동량이 조금 떨어진 점이 눈에 띄어서 조금 아쉬웠고,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짧은 기간 동안 PBL 리포트와 내용 이해를 동시에 작업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부족했다는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학우들이 미드텀 exam 이후에 활동량이 조금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제가 Q&A 활동을 하면서 제가 참여했던 부분들과 내용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놓았습니다. 셀프 이밸류에이션 4에 모아놨는데 이제 제목에 파이널 OK가 들어간 것들 중에 제 이름이 들어간 것들만 골라서 모아놨습니다. 이제 번호를 이렇게 매겨놨고 그것에 대한 내용과 이제 코멘트, 그것에 대한 제 코멘트를 이제 달아놓는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부터 2번 쭉 해서 네, 16번 20번까지 총 20개의 파이널 OK가 된 게시물이 제 이름이 들어가 있었고 그것에서 각각 다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제가 이 과목에서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저의 전공에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프로젝트의 제목은 전자회로를 설계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제작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고안했고, 이런 주제를 생각하게 된 동기는 저희 전공이 전자전기공학과이기 때문에 항상 전자회로를 설계하는 것이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고민은 많은 전자전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따라서 인풋 시그널과 아웃풋 시그널이 주어졌을 때 그에 맞는 회로를 대신 설계해주는 인공지능이 있으면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고안했습니다. 네. 그리고 방법론으로는 먼저 우리가 회로를 설계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어떤 종류의 회로를 사용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로의 역할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ANN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ANN을 구현할 때 인풋 레이어에는 전자회로의 인풋 시그널과 아웃풋 시그널의 정보를 넣고, 아웃풋 레이어에는 그에 따라 사용해야 되는 회로의 종류들을 출력하도록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아웃풋을 출력하는데 렉티파이어 회로 한 개와 PF 회로 한 개가 필요하다면 ANN의 아웃풋 레이어에는 렉티파이어와 OPMP 회로로 어사인되어 있는 뉴런에만 1이 출력되고 다른 뉴런에는 0이 출력되도록 설계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ANN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백프로파게이션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미 나와 있는 회로들의 정보들을 트레이닝 데이터로 주입시키면서 최적의 웨이트 값을 가지도록 조정하면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 PBL 리포트를 작성하면서 느끼게 된 점에 대해서 코멘트를 작성해 봤는데, 이 PBL 리포트를 작성하면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게 되어서 앞으로 잘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Q&A에 참여하면서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들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한 번 더 볼 수 있어서 한 번 더 보면서 다시 공부하게 되는, 그러면서 또 더 자연스럽게 기억이 되는 그런 학습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렇게 한 파일에 한꺼번에 모아놓고 보니 많은 것을 정말 배우고 간다고 느끼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제가 이 학기를 끝내면서 느꼈던 점을 정리해 보았는데, 제가 이제 AI란 분야에 항상 관심이 있었지만 저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인문 장벽이 너무 높다고 생각했는데, 이 과목을 듣고 나니 그 AI에 대한 장벽이 좀 낮아지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어, 추후에 AI 관련된 공부를 더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과목에서 배운 내용들이 정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이 과목에서 Q&A를 통해서 학습하는, 서로 같이 질문하고 학습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정말 학습 효과를 두 배로 되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보니 저도 뒤처지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열심히 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고, 특히 전공에 상관없이 모든 수강생들이 다 같이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는 점이 이 과목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